노재무설계의 본질이 뭐야? 딱 한마디예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는 거.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캐시플로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조달하는 것이 우리 은퇴 파산을 막는 길인데, 야 뭐 집 팔아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사면 딱 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노후에 곤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님을 모시고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 파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1억을 모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뭔가 좀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연봉이 뭐 이렇게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1억 모으는 게 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1억을 모아본 사람과 모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돈을 대하는 데서 완전 달라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워렌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 아시죠? 부회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돈에 관한 조언들이 막 투자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조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밌더라고요. 처음 10만 달러를 모아야 된다. 아, 거긴 10만 달러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로 일하면 1억 정도 개념인 거죠. 10만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10만 달러 모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요 고비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진다. 네. 근데 제가 또 기자 시절에 명동에 사채시장 취재할 때인데 사채업을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딱 해주신 얘기가 또 비슷해요. 그래서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야, 이 기자 너 보니까 지금 집안도 어렵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1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1억을 모으면 3억은 빨리 간다. 근데 3억에서 5억 가는 게 좀 더 어렵다. 그런데 노력하게 된다. 1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5억에서 10억은 금방 간다. 근데 10억에서 20억 가는 건 또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얘기죠. 한 오래전 얘기.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한 2, 30억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가능하더라. 근데 뭐 100억이 넘어가고 이러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체감이 물가도 올랐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뭐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한 뭐 30억에서 50억 되겠죠.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노력하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는 건 모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 저희 어린 직원들한테 부서 내 센터 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건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지만 부모가 도와주지 않거나 누가 특별히 꽁돈나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월급쟁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경제적 용어로는 인적 자본이거든요. 인적 자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게 급여죠. 이거를 우리가 투자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으로 끊임없이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 재테크고 투자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 공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내 급여 자산에서 나오는 일정 자금의 이 현금 흐름이 이 투자 자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천이 돼줘야 되는 거죠. 종잣돈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 보죠. 번 것보다 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번 것보다 많이 써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부자가 되든 아니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데 기본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 같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워렌 버핏의 스승. 그 스승이 이제 그 자기가 회고록을 썼었습니다. 자서전 쓰진 않고 국내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고 월가의 딘, 그러니까 월가 학장이죠. 학장이나 칭호도 얻었고 워런 비핏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고 이 사람 제가 회고록에서 읽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내가 막 투자도 해보고 막 이분도 대공황 때 거의 파산하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해요. 이 천재적인 투자자도 네. 고생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막 돈도 많이 벌죠 이분이.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재무 전략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였다. 이분 약간 사치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앤드류 카네기라고 그래서 철강왕이죠. 현대 뭐냐면 기부 문화를 바꾼 인물이죠.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을 다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죠. 네. 그 워렌 버핏도 땡스 기빙 플레지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하자는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그 모임에 버핏이 나누어진 책이 앤드류 카네기의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 사람의 자서전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의 첫 번째 표식이 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또 한결같이 번 돈보다 덜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럼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힘드시죠. 요즘 뭐 예를 들어 월세도 비싸고 이러신 분들이지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긴 한데 한 몇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아껴 쓰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두 가지입니다. 뭐 제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부러워하는 마음. 아, 남들은 막 저렇게 해외도 가고 차도 쓰고 그러는데 나는 구질구질하게 이런 아껴 쓰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교에 의한 자기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힘들죠 그런 것들이. 예, 두 번째가 신용카드예요. 예,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네. 뭐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돈이 없을 때 돈을 모으려고 개인적으로는 한 7년간 신용카드를 안 썼거든요. 저는 연말정산에 그냥 카드 공제도 안 받아버렸어요. 네. 계산해보다 더 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공제 예. 받는 거를 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그게 사실 별 의미 네. 없는 거예요. 그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재테크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적더라도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네. 그럼 내 돈의 규모에 맞게 요거를 해야 되는데 뭐 저축의 기본은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모으는 기간은 짧게 하고 굴리는 기간은 길게 하시는 겁니다. 저축을 뭐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이런데 뭐 증권사에 뭐 단기 금융상품 같은 걸 이용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네.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정부가 정해놨어요. 이건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만 되는 상품들이에요. 네.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행정부 사항이 아니라 네. 국회에서 관해요. 그렇잖아요. 네. 세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2년 이상 유지해라. 뭐 3년 이상 유지해라. 그리고 돈도 무한대가 아니야. 얼마까지만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저는 적금은 2년 3년짜리 적금은 은행원들이 권하더라도 권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짧게 해라. 무조건 1년 이하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꼭 돈 쓸 때가 생겨요. 돈 쓸 때가 생기고 네. 그리고 그 적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리 산정 방식이 우리가 뭐 1,000만 원에 10%다 그러면은 1년 뒤에 1년 예금이 1,000만 10% 그러면 100만 원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적금은 이렇게 예금의 방식이 아니라 적수, 그 숫자를 쌓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2년짜리 적금을 넣으면 첫 번째는 10만 원은 24개월 지자가 붙고 두 번째는 10만 원 23개월 지자가 그렇죠. 붙고 네. 22개에서 맨 마지막에 한 달짜리는 한 달 지자가 붙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일부러 실험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일부러 한 10일 정도 늦게 넣어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를. 그러면 만기가 10일 이렇게 늦어져요. 왜 한 달 채워야 되거든 이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균을 내게 되면 뭐 10%다 해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뭐 5% 적금이다 해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자체가 그 이자가 올랐다 하더라도 자산 운용에 적합한 상품이 아예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축하는 습관 정도만 하는 뭐 거다. 어떤 분들은 뭐 적금조차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한 1년짜리 해서 여러분들 뭐 한 5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딱 압축해서 모아보면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 이게 아깝기 때문에 이게 막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냉정하게 사람이 숫자로 표현되지만 이게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똑같은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에 피땀을 해 아껴서 번 돈의 500만 원과 꽁돈 생기는 500만 원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의 회계장부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계장부에 다른 계정에 넣어놓는 거예요. 같은 돈이래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 종잣돈을 500만 원이라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먼저 모아 보면 이거를 내가 하려면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돼요. 금리 1%더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상호저축은행 금리도 한번 찾아보고 네. 증권사 가서 발행어음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벌써 근로소득을 위한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자산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제 그 과도기를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500, 1000 요 정도가 이제 보통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억까지 쭉 갈지 아니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모인 거를 굴리면서 또 같이 저축도 할지 뭐 이런 예.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냥 1억을 그냥 쭉 그냥 꾸준히 우선 모아보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적금이나 이런 뭐 걸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세제 혜택 상품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잖아요. 그 적금은 이렇게 넣지만 투자 상품 같은 것들을 연금저축 계좌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분들이 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인데 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넣어도 우리가 그 세액 공제율이 더 높죠. 한 15%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넘고 그다음에 ISA 계좌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목돈 넣은 게 있을 거고 만약에 500만 원 탄 돈이 있을 거고 또 내가 현금으로 넣을 때 연금도 넣을 거 아니에요. 연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제 투자 자산으로 하셔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거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성장하는 걸 사셔야지 자산이 잘 늘어나지 않는 걸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교과서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연금
연금저축계좌니까 깨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 자체는 그 노후의 생활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구매력 가치예요. 화폐의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근데 예금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도 화폐 가치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지금 늦다 이거죠. 항상 낮아. 네. 그게 그거 높음보다 그 주는 예금 상품이 있으면 그 은행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연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논란이 많죠. 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적 분할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이익들을 대주주들이 이제 방치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이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그 S&P 500이죠. S&P 500대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신용 평가 기관에서 500대 기업인데 지금은 제 기억으로 아마 정확하게 505개 기업일 거예요. 지금은. 근데 S&P 500을 흔히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럼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 미국 전체를 사는 미국의 ETF가 있어요. 그 VTI라고 그 토탈 인덱스인데 정말 그거는 통째로 다 사는 인덱스예요. 근데 S&P 500을 우리가 미국 시장 전체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토탈 인덱스와 S&P 500을 보면 거의 90%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표기업 500개를 사더라도 미국 시장을 통째로 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의 주식시장이 만드는 주식의 총 자산의 수익률인 거예요. 여기서 망한 놈도 있을 거고 막 성공한 엔비디아 같은 놈도 나오겠지만 망한 놈도 있겠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란 총 자산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뷰도 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갖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인덱스가 있다면 근데 불가능하죠. 그거는 우리가 가격 추이는 볼 수 있지만 인덱스 한 푼 못 만들죠. 네. 왜 못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단지를 하더라도 뭐 가격이 다 아파트는 다르고.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식은 표준화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수만 추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 그런 상품이 있다. 네. 그럼 저는 굳이 그런 같은데 안 사요. 뭐라 삽니까? 생활비도 비싸고 네. 좀 나가서 사고 인덱스 사놓으면 돼요. 저는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만든 인덱스를 사게 되면 난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것을 난 100% 해지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소액으로도. 네네. 그게 인덱스예요, 여러분들. 그 인덱스라는 게 그냥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만들어내는 전체 수익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지역 아파트가 오른 상승률을 그대로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지. 지금 내가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인덱스 상품이 우리가 있다. 그러면 뭐 시가총액 제일 높은 거는 뭐 어디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시가총액이 다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딱 한 거고 뭐 또 인덱스 또 만들겠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2,0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진 네. 대형 단지를 아파트 인덱스가 있으면 저는 그걸 사겠죠. 그게 더 수익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집을 안 사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그게 안 되지만 주식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가 이제 우리가 S&P 500이 200년간 뭐 이게 미래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연평균 8%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8%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직원들이 막 그러면 고민하면 연금 좋다. 이것저것 고민스러우면 일 열심히 하고 그냥 S&P 500 같은 거 자산이 8%씩 200년간 성장해온 자산을 통째로 갖는 방법. 그다음에 뭐 요즘 배당 성장주 ETF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배당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배당 다우지수 ETF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배당 성장률이 좀 낮았는데 뭐 지난 10년간 한 10% 정도 됐었어요.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배당금이 만약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당해도 난 물가 상승률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성장하거나 시장 자체가 성장하거나 이런 자산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저축하시고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거로 내가 뭐 20만 원 저축할 수 있으면 10만 원은 열심히 내가 적금 넣고 현금 넣고 10만 원은 내가 연금저축 계좌 만들어서 뭐 어려우시면 S&P 500 같은 걸 사시거나 아니면 배당 그 성장 ETF 같은 걸 사셔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저는 경험이 적고 아직 투자 시간이 많이 남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방에 하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8%면 엄청난 거고 사실 예. 뭐 워렌 버핏도 자기 이제 죽고 나면 뭐 S&P에다 그죠, 다 그죠. 넣어라 예, 이렇게까지 부인, 예. 얘기할 정도로 그걸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 좀 빨리 가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빨리 더 부자가 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저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막 돈 많다고 자랑했던 사기친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기사를 여러 명 많이 봤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 100억 이상 있으면 이런 유튜브 출연 안 해요. 뭐하라 합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고 유명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일 네. 좋은 거예요. 그게 돈 많고 유명하면 그분들은 되게 옵션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뭐 연예인들이나 여러분들 뭐 재벌 회장님들이 막 마음대로 살 것 같.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돈 많고 전혀 이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아시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요즘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제 기자 시절에 제 잡지사에 제가 담당 기자였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 네. 좋은 원고를 보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제 인생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저도 물어봤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명이 밝혀지면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해서 이제 그런 형식을 필명을 쓰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벤자민 그레이엄 버핏 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약속하지만 그런 건 없다. 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1980년대 일본의 버블기에 유명했던 이게 아마 이분 이름을 알면 이제 그분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작을 구영한 씨라고 대만계 일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인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큰 부를 꿈꾸고 현명한 사람은 작은 부자, 소부를 꿈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초점을 천천히 소부가 되는 부자로 맞추시는 게 저는 이미 이렇게 낭중지추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호주머니에 송곳 넣어 이렇게 삐져나와요. 제 주변에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대 기자 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를 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친한 형들 중에 돈 많은 형들은 절대 외부에 안 나와요. 유튜브는 다 보시는데 네. 절대 안 나와요. 알려진 것도 싫어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그리고 저는 원래 이런 투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 분들을 만나면서 저 완전 다른 인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에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이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빨리 부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내가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주제를 빨리 파악한 거다. 내가 저들처럼 투자를 잘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일찍 알았다. 내가 그나마 네. 다행히. 네. 그래서 저 양반들이 뭐 선물 옵션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은 나도 그러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다. 그래 똑같은 주식을 종목을 알아줘도요 이상하게 전 잘 못 벌어요. 그 사람들은 버는데.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천천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욕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적립식으로 뭐 우리가 뭐 좋은 펀드나 뭐 ETF 같은 거에 20년, 30년 여러분들 계속 넣으시면 작은 부자는 돼요. 큰 부자는 못 돼도. 저도 뭐 제가 뭐 큰 재산은 없지만 저는 적립식 투자에 완전 너무너무 강력한 옹호자예요. 저는 30대 초부터 20년 넘게 적립식을 아직 한 달도 빼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년을. 20년 넘죠. 네.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저는 적립식을 뭐 계속해요. 계속 지금도. 왜냐하면 내가 뭐 시장을 잘 못 맞추겠고 그렇다고 내가 뭐 저분들처럼 종목으로 탁월한 안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펀드나 아니면 좋은 ETF가 나오면 계속 그냥 적립식으로 사요. 계속. 그러면 그거 한 10년 사고 5년 사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목돈 돼 있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또 고민하게 되고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 방법이 되는데 그 위로 넘어가면 그 중급 이상이 되는 건 여러분들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뭐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그냥 아파트 사서 돈 벌었어. 그건 사실은 한 중급 정도의 투자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고급으로 가게 되면 경매로 가야 되고 그런 거 가고 뭐 어려운 것들이 많죠. 네,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복잡한 거 뭐 이런 걸 하거나 네.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뭐 오피스텔 한 동을 다 먹었는데 사셨는데 거기 돈도 안 들이고 사거나 이런 고난도거든요. 근데 네. 이 고난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그 투자 강연회 같은 것도 좀 조심해서 가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난도 강연회 가서 여러분들 들으셔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삶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따라하시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아닌지 저는 이 영역이 아닌 걸 저는 일찍 알은 거예요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90%가 이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90%가 여기 간다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많아야죠. 그렇죠. 네. 그 부자 상승 소수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급 아래 단위에서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투자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깊이는 없지만 더 잘하시겠지만 이 중급 투자가 아파트 투자예요. 이게 사실 초급 중급인 거지 이게 고급 시장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쵸. 투자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근데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개별적인 분석을 깊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뭐 주식도 내가 그 깊숙하게 못 갈 것 같으면 그럼 좋은 펀드나 아니면 ETF 같은 거 뭐 극단적으로 S&P 500 같은 것만 해도 사실은 얘기하지만 S&P 500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담이지만 주식은 많은 분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는 상위 한 20-30% 안에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우리 흔히 말하는 엣지가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야든지. 근데 주식은 여러분도 중간만 해도 돼요. 그 중간만 하는 게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 사는 게 중간을 사는 거잖아요. 중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 있게 하려면 그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면 그다음에 의사결정은 굉장히 심플해지죠. 근데 사람들이 나는 다를 것이다. 다 그렇죠. 그 마음에 이제 좀 무리하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크게 잃기도 하고. 예.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부남 네. 대표님께서 보셨겠지만 거의 제가 알기에 한 50% 정도가 그런 마인드 때문에 망가지고 50% 정도가 고집을 부려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얘기를 안 들어. 제 주변에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건데 집값 오를 때 2020년도 2000년대 초반에 두 번 대형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집값 오를 때 주택 구매에 실패한 그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여자들의 발언권에서 한 것들은 거의 다 실패가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거든요. 남편이 똑똑해. 그리고 거의 스카이 출신이야 공통점이. 그다음에 논리도 청연해. 이런 집안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뭔가 이 인간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하면서 그쵸.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그러니까 똑똑해서 과신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 얘기는 안 듣거나 네. 사실 아파트가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해도 뭐 우리 부익남 대표님이나 이렇게 부동산 공부한 사람들을 빼고 일반적인 남자들이 출퇴근하는 직장 남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살면 다 알잖아요. 네. 학교 건널 때 건널목을 얼른 건너고 요 건널목 하나가 아이들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그냥 논리적이지 않을 뿐이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건데 이건 모르는 거지. 말로 이기니까 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심하게. 네. 그러니까 그냥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무식한데 그죠. 무식한데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무지와 레버리지가 만나면 이게 폭탄이죠 그건. 네. 그다음에 똑똑한데 자기 고집이 만나면 큰 장에서 못 먹죠. 둘 다 문제다. 네, 둘 다 문제죠. 그러니까 투자는 제 생각에 중간만 해도 돼요. 네. 남들 살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은 주식은 남들 살 때는 위험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입지만 좋으면 특히 대도시에 뭐 2,000대 3,000대 되고 뭐 학교 들어가 있고 입지 좋으면 웬만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시면 되는 거고. 그게 강남 못 살다도 강북에 사도 그런 걸 찾아 사시면 되는 거고. 돈 벌면 이사 가시면 되는 거고. 네. 주식은 그냥 뭐 인덱스 사도 내가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했어도 제 생각에는 망할 수는 없어요. 보통 그렇죠? 이제 한 몇 년 안에 막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거지.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한 네. 20년 잡고 그것도 이제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정말 그냥 시장에 전체에 투자하면은 뭐 훨씬 마음도 편하고. 예. 그렇게 하면 사실 다들 중박 이상은 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만 하셔도 돼요. 자꾸 일을 잘 하시고 네. 투자는 중간만 하겠다 사셔도 저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전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꼰대 같은데 많이 해줘요. 옛날에는 막 주가 빠질 때 뭐 정신부터 불안하면 안 넣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엄청 야단쳐요 저는. 빠질 때 정신 계속 해야 된다. 야 무식해야지 이거 똑똑해지면 안 된다 니들이. 시장도 맞추고 공부할 필요 그런 거 똑똑해지면 망하는 거다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이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네. 계속 무식하게 넣는 놈이 이기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봐야 된다. 그래서 무식하게 일관되게 넣는 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떨어지면 짜증은 나고 화는 나는데 버틸 힘이 생긴다. 근데 레버리지 확 들어간 사람들 깨지면 배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거트. 이 거트가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막 자신감이 쳤다가 급격하게 제가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팔게 되죠. 거의 99%가. 그렇죠. 네. 그럼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맞아 결국에는 그냥 지수 투자한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예, 저는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 제 말씀은 취지는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노력을 내가 일을 잘하시면
일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해서 경쟁력 있게 사시고 그럼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업을 바꿔야죠. 근데 그 정도가 내가 아니면 중간만 해도 투자와 내 일을 양립하면서 충분히 연금저축 계좌도 넣고 그다음에 뭐 제가 세대에서 IS에도 넣고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굉장히 내가 최소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는 없을 그쵸. 것이다. 예. 그러면은 또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저축을 좀 하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번 예. 거에서 좀 덜 써가지고 남겨서 투자. 특히 예. 이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일단 저는 뭐 극단적으로 내가 매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느 시점부터는 적금은 아예 안 했거든요. 아예 안 하고 100% 적립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 방법이 결코 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마다 또 생각이 다르서 저는 한 뭐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으면 50만 원은 내가 1년짜리 적금 넣고 근데 그다음에 50만 원 정도는 이게 또 시점 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 나가는 것도 있으실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투자 쪽에 인용을 해야 되고 좀 나이가 어리시고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계좌나 ISA는 정말 좋은 쏘은 계좌예요. 좋은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네.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금투세 도입되면 뭐 물론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되지만 세금 내려고 그러면 금투세랑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네. 길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금투세 도입되고 건보료 계속 오르고 그러면은 이 연금저축계좌의 그 상대적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은 다 해당이 하나도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도 뭐 능력이 있으면 900만 원 한도인데 더 많이 넣으라고 그래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근데 뭐 적으신 분들은 당돈 10만 원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질문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근데 노후 준비는 이제 그냥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주택을 내 집 마련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근데 직장 생활과 동시에 준비하셨어요. 그 옛날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했고 또 저축하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다 그 집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제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바뀌어서 그게 노후로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부동산은 이제 호주의 전 사회학자들이 쓴 책들을 봤는데 그게 자산 계급이라는 거죠. 어셋 네.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자산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옛날에는 대기업을 다니면 다 중산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은 같은 직장을 다녀도 사는 곳이 다르면 네. 대리가 부장보다 더 부자가 돼요. 저희 때는요 거의 비슷했어요. 부장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 근데 지금은 대리가 부장보다 부인 경우가 흔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더 삶의 가치에서 더 그러면 성공한 인생처럼 사회가 받아들여지느냐면 전세 사는 부장보다 사실은 네. 월급쟁이 부장 성공하신 건데 전세 사는 부장님보다는 그 우리가 뭐 강남 목동 뭐 용산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1급 주거지라고 한 거 서울에 불리는데 여기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대리가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이제는 자산이 어떤 그쵸. 성공의 기준이 됐다.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어셋 클래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자산 계급 사회라고 표현을 쓴 건데 저는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동산으로 막 젊은 사람들이 부를 과거를 축적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약간 고착화가 좀 됐다. 네, 그리고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뭐 고령화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확실한 변수입니다. 그거는 뭐 네. 우리가 고령화는 그 세대 간의 양극화, 그다음에 같은 세대 내에서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의 강력한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세 가지에 겹쳐져 있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 연금저축계좌나 IS의 계좌 같은 거로 노후를 종착역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오랜 기간 축적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은 거고. 저 또 꼰대 같지만 젊은 직원들이 오면은 저는 항상 잔소리하는 게 두 가지인데 딱 부르면은 뭐 딴 우리 관련된 일을 하고 또 투자연금센터하고 또 이런 증권회사에 일을 있으니까 먼저 불러서 네가 한 달에 지금부터 100만 원씩 네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30년을 넣을 수 있으면 노후 준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S&P 500 200년치 그래프를 네. 구글에서 출력해가지고 네. 한 장씩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붙여놓고 네.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싶거나 아니면 멈추고 싶을 때 이걸 쳐다봐라. 쳐다보고 있어서 버텨라. 그거만 네가 할 줄 알면 30년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다. 충분하다. S&P 500 그 30년 할 수 있는 그 마음 먹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도 질문에 나오지만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있죠.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이 있고 뭐 노인 빈곤율도 높고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게 그 노후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원래는 했었어야 된대라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뭐 했어야 되는데라고 살면은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술도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담배도 네. 끊었었어야 되는데 매일 운동했었어야 되는데 돈을 아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우리 그거대로만 살면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늘 후회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후회하고 살고 에브리데이 저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후회하고 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읽은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인간인 그 15명에서 한 50명 요 전후로 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인간은 진화해 온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맹수도 사냥해서 먹어야 되고 그 채집해서 뭐 과일이나 식물도 먹어야 되는 시절인데 인간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도 유지가 안 되고 세포를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DNA가 단백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시인들이 선택했던 삶의 전략은 뭐냐면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사냥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미래는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왕창 먹어야 되고 왕창 먹어서 또 내일 굶을 수도 있으니까 내 몸에 저장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시스템에서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지방을 잘 저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그 지방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연금이고 저축이고 투자예요. 현대로 얘기하면.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살찌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비만이 인간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일 일은 남 몰라라. 그게 DNA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 노후 준비나 연금 같은 거는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연금 선진국에서 다 강제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강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최초의 이제 행동경제학 창시자인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받았던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도 유명한 넛지, 네. 뭐 리차드 세일러라기도 하고 세일러라도 리차드 탈러라기도 하는 세일러 교수가 이제 그들이 아이디어 제안한 게 연금의 디폴트 옵션 같은 겁니다. 이걸 강제를 해야 된다. 네.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수익률이 안 좋다. 강제한 놈들이 더 낫다. 놈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도요. 내가 막 연금 넣었어요. 근데 75세인가 70세부터 안 찾아가면 또 페널티 줘요. 벌칙을 줘요. 찾아가라고. 또 안 쓰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연금은 여러분들을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연금제도 왜 이렇게 규제가 많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게 아니에요. 본성과 안 맞기 때문에 그거 이제 뭐 경제학자가 몇십 편에서 넣었지. 쿡쿡 찔러서 행동을 네. 촉진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거지. 우리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냥 믿고 냅뒀더니 잘하는 사람 일부 빼고는 대다수는 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나중에 국가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다 가난해지면 연금도 없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금제도 같은 것들을 다 강제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강제를 하고 퇴직연금도 내 돈인데도 네. 꺼내지 못하게 하고 네. 그 연금저축계좌도 세제 혜택을 줬는데 중간 해지하면 막 뭐죠? 그 가산세 같은 거 왕창 네. 물려버리고 웃기는 거죠. 줄 때는 안 주고 왕창 뺏어 뭐 이런 식의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여러분들의 강제로 한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알아서 하라고 줘봐야 막 써버리고 뭐 어디 날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뺏어가지고 확실하게 키워서 노후를 대비하게 그 모든 해주겠다.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제도도 발달돼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와 연금 센터 장님이시니까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인식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관심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관심들은 굉장히 많은데 연금 가입률은 높지가 않아요. 막 반강제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죠. 국민연금 먼저 어느 나라든지 다 공식인데 먼저 이 구조부터 아시고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나라는 경제 3주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기업, 개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3주체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면 네. 경제 3주체와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국가가 하는 게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업과 같이 하는 게 퇴직연금. 네. 과거에 퇴직금 제도였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연금 저축 계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금융 상품이 연금 저축 계좌랑 IRP거든요. 개인 네. 퇴직 계좌. 뭐 그냥 총칭해서
제가 연금 저축 계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 퇴직연금인데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건 법이죠. 강제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그거죠. 좀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지금까지 받는 사람은 유리한데 이제 후배 세대들, 지금 젊은 세대들, 이제 우리 세대는 야 다 못 받잖아. 이제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딜레마죠. 세계 최초의 국민연금은 독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지난번에 그 메르켈 총리 아시죠? 메르켈 총리 지금 독일 국민연금 설립 200주년, 300주년 기념사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을 제일 먼저 한 나라인데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적연금 이용하셔가지고 네. 저축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에 나와서 국민연금 앞으로 많이 줄 거니까 여러분들 퇴직연금 열심히 하고 사적연금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독일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연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독일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금 제도가 막 도입이 된 게 20년대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우리 부년 대표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사회 시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영국의 베버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베버리지 무슨 거 베버리지가 맞나 하여튼 그런 카피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거쳐가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연금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거기 있는 거 갖다 쓴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중불나게 우리가 확 할 수 있는 우리는 갖다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에 만들어질 때 소득 대체율이 40%거든요.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퇴직할 때의 급여의 몇 %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0만 원 벌던 분은 400만 원 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납입기가 40년 기준이에요. 네. 이게 왜 40년이냐면 외국 애들은 40년이거든요. 보통 외국은 대학 진학률이 안 높거든요.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어요. 네. 그리고 외국 애들은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20세에 취업을 해가지고 60세까지 회사 다니면 딱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시험 놓고 군대 갔다 군대 오니까 갔다 오고 또 대학원 갔고 그러면 보통 재수하고 뭐 그러다 보면 요즘 대사 그러면 빠른 사람들이 25, 26이고요. 네. 근데 평균 퇴직 시점은 법정으로는 60세인데 실질적으로는 55세 정도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납입 기간이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 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득 대체율이 이게 왜냐면 한국적 특수사항이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국민연금 하실 때 이렇게 노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초고령으로 갈지 몰랐죠.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20년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닐 거라 생각하셨어요. 생각했었대. 근데 그러면 주식 안 사셨어요. 무조건 샀었지 처음부터. 그거 다 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동 경제에서 얘기하는 후견 편향이에요. 후견지명. 끝나고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네. 후견지명이죠. 예? 선견지명의 반대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실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은 다 문제가 됩니다. 다 이거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거는. 더 내고 덜 받지 않으면 이 시스템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럼 없애야 되냐? 아니죠. 그건 이제 세금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복지 비용이 정확하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정부 재정이 어떻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느냐? 여기서도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이게 또 연금 자산서 매력이 없느냐?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주고 그 돈을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죽을 때까지 주고 매년 인플레이션을 주기적으로 매년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는 금융상품을 민간금융회사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 20, 30년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회사가. 우리가 10년에도 모르는데. 우리 제로금리 될 거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것들은 뭐냐면 이거 중간에 인출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이씨, 뭐 주면 되지. 근데 전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센터에서 옛날에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후회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재무적인 영역에서 중간정산 받으신 거 의외로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네. 예. 그래서 이게 찾지 않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퇴직연금. 여러분들 찾아가서 잘 굴리는 사람이 소수다. 그 찾아가서 그나마 제일 잘 된 사람이 좀 집 산 거예요. 나머지 중에 이제 잘 된 그것도 뭐 집 샀다고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지금은 좋아 보이시지만 또 나중엔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30억짜리 집 사는데 내가 현금 한 2, 3억밖에 없어요. 한 뭐 3, 4억.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거 다 보면 재산이 한 3, 40억, 33억, 34억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뭐 집 팔아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사면 딱 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사모님들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노후에 곤란해집니다. 네.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누구 술자리에서 만나는데 막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돈 자랑하고 밥값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몇 번을 만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왜냐하면 돈 자랑하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자랑값을 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인 거죠. 네. 왜 자랑을 해요? 사람들 돈도 없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네. 지 자랑하는 거 들어줬으면 네. 들어준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그냥 평범한 세상의 이치, 어마어마한 이치가 아니고.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막 집값 올랐다고 자랑하고 돈 잘 안 내는 인간들의 공통점이 뭐 집은 한 2, 30억짜리 사는데 캐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분들이 현금이 없어요. 예. 그러면 집 자랑하지 말아야죠. 조용히 살아야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는 뭐 제 얘기에 공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노후에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노후 자산 설계의 핵심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해진 공식이에요. 야, 노후 재무 설계 본질이 뭐야? 딱 한마디예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는 것. 그 임대료 형태가 됐든 주식 배당의 형태가 됐든 내가 일을 죽을 때까지 하든 그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캐시플로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조달하는 것이 우리 은퇴 파산을 막는 길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집의 고가주택에 살지만 캐시가 없어서 하는 분들은 나중에 캐시플로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분들 주택연금도 안 되잖아요. 네. 주택연금도 12억 이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그 결정을 많이 내리는 시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배움 세대들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들이다 보니까. 근데 한 번은 이런 상황에 몰리신 분들이 캐시플로우에 하여튼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뭐 탁월하게 재테크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랬을 때 내가 그 내 자산의 재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사실은 이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인데 주택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사실 고비용의 대출 상품이에요. 이게 대출 상품이거든요. 네. 일종의 내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비용이 발생한 대출이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주택연금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장수 리스크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게 뭐 학자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다지만 다 이렇게 논의를 추려서 공통점을 딱 두 가지만 뽑아보면 장수 리스크의 핵심은 죽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 리스크는 세 가지죠.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는 그 은퇴 파산 리스크가 장수 리스크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장수는 그 삶의 비용의 증가예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리스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수 리스크의 특징은 죽을 시점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생활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후 자산 설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노후 자산 설계의 본질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서 현금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네. 안 뽑아지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요. 한국 사람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자산의 한 7, 80%를 다 부동산을 그쵸. 가지고 있는데 네. 대부분 또 그게 또 이제 주택일 거고, 그럼 이제 자기가 또 거주를 하는데 여기서 현금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렇죠. 이건 정말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20억짜리 집 있으신 분들은 애 다 키우고 하면은 저는 일산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딱 10억 갖고 일산 가면 새 아파트 좋은 거 살 수 있고, 그리고 일산의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사시는 분도 수준도 높고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다는 것뿐이지. 그럼 캐시 10억이 생기잖아요. 네. 일산 가면은 주택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네. 하긴 주택연금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되게 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아니, 주택연금은 고비용 상품이에요. 주택연금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장수 리스크 측면에서 죽을 때까지 주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주는 이게 주택연금인데 이게 모기지거든요. 영모기지거든요. 원래 이름은 영모기지. 네. 모기지가 대출이라는 뜻인데 집 살 때 대출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있는 집을 반대로 해서 거꾸로 모기지한테 영모기지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이 영모기지 상품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장기적으로 이게 주택연금 제도가 너무 많이 신청하면 유지가 될까? 그 생각도 들 정도로 이거는 장수 리스크란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민연금, 주택연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해지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아주 고비용 상품. 두 네. 번째는 이제 죽었을 때 그 자녀 재산이 생기면 자식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왜 이제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환건성이 떨어지는 이런 자산일 경우에는 이제 막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남의 자식들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죽을 때까지 캐시플로우 나오니까 주택연금 나오고 국민연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충 해결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면은
뭐 내가 언제 죽든지 상관없이 나는 생활비는 해결이 된다. 그렇죠. 뭐 그리고 그런 부부가 개념으로. 살면 먼저 죽어도 부부가 자동성 승계도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높다라는 거 자식들이 약간 황금성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데 자식 문제까지는 고민하지 맙시다 이거 가지고. 그 은퇴를 앞둔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거고 또 뭐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후회하는 부분들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센터에서 퇴직하신 분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먼저 예측 가능한 답변들이긴 합니다. 400명 중 150분이니까 37.5% 거의 40% 되시는 분들이 재정관리, 돈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2위가 퇴직 후 일자리 계획과 준비, 3위가 건강관리, 4위가 취미 및 여가생활, 여가 계획과 준비, 5위가 저 이게 참 의외였었는데 가족 및 인간관계가.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한 70세, 80세 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5위 가족과 인간관계가 이제 앞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컸던 게 1번이 돈 문제다. 일자리, 세 번째가 건강이니까 사실은 뭐 돈, 일자리, 건강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듯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로 나타났고요. 돈 문제에 관해서 그 재정관리 관해서 저희가 물어본 거는 연금과 연금외로 나눠서 물어봤는데 연금 쪽에서는 400명 중에 173명이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연금 상품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도 후회했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 노력을 안 한 것도 후회를 했고 그러니까 뭐 다 합해보면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금 상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35명 분들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중간까지 받지 않을 걸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쪽 연금의 자산 관리에서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두 번째가 의료 관련 괜찮은 보험을 들어둘 걸. 이건 정말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다음에 그때 집을 좀 살 걸. 그다음에 빚 정리를 일찌감치 좀 해둘 걸.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서는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다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장기 모기지형 상품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네. 당연히 뭐 금리 10% 20% 되는 시절에 누가 2, 3년짜리 대출을 씁니까?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주택 구입할 때 내 현금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사실 주택 구입 패턴에서 대출 비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뭐 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주택 시장이 고금리 시절에는 주택 시장과 부동산의 주택 가격의 연동이 좀 오히려 적어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살 많이 수가 준비해서 없으니까. 다 사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의 금리와 연동되는 게 훨씬 힘이 세지는 거죠. 우리가 금리 높으면 더 세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았다 올라가는 게 최악이 되는 거예요. 네. 빵 두들겨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겪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 전에 또 우리나라처럼 대출 구조가 다 변동금리잖아요. 미국은 거의 고정금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은 그 집을 못 갚으면 금융회사도 책임을 져요.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갚으면 은행은 책임 안 지고 오로지 빌린 사람만 책임지는 구조예요. 옛날엔 여기에 그 연대보증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우리는 대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구조예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돈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대 보증까지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개인은 뭐 끝까지 가져가는. 예, 끝까지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게 이제 없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빚을 퇴직 전에 안 갚으면 딱 퇴직금 받아도 이게 노후 자금은 안 쓰고 대출 상환해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빚은 좀 있는데 퇴직 전에 어떻게든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은퇴 이후에 소득이 막 급감하고. 그건 네. 여러분들 저희가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저희 보고서를 저희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서가 있거든요. 주된 일자리도 주된 일자리. 네. 주된 일자리에 저도 지금 주된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순간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쵸. 미리미리 사실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예, 빚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씀씀이를 좀 미리 좀 줄여들 걸 이런 답변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라는 분이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인데 엄청 훌륭한 책이에요. 저는 뭐 거기서 왜 미국의 평범하고 능력 있는 그 맞벌이 부부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하느냐에 관한 파산법 전공한 교수였으니까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맞벌이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이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은 학군 입찰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도 네. 비슷하잖아요 지금. 학군 들어가면 두 부부 수입에 맞춰서 최대한 땡겨가지고 대출을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명이 파산이 해골돼 버리면 소득의 절반이 날아가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이자 못 갚아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애 교육비랑 생활비 못 줄이니까.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맞벌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저희 센터에서도 좀 수용해서 이름을 좀 바꿔 쓰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소방 훈련이에요.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실직을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네. 평소에 소방관 분들이 훈련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처럼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는 게 그 은퇴 재정 훈련을 좀 네. 해야 된다. 한 1년이나 퇴직 전 6개월이나 그때부터 보면은 현재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네. 살아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신 분들과 안 해, 내가 뭐 그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버신 분들 상관없고 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 해당이 다 돼요. 그게 해당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은 해보셔라. 한 6개월이라도 짧은 3개월이라도 가족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말씀을 저희는 또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것도 잘 특히 이제 50대 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예전에 가입하신 저도 옛날에 가입한 상품들에 보면 만기가 70세, 80세인 게 많아요. 네. 옛날 보험들. 근데 보장은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암보험 들었는데 80세에 만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에 암에 걸리면 다 꽝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혹시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조금 추가해서 뭐 해진하지 마시고 옛날 상품이 좋으니까 좀 싼 보험들 좀 나오니까 네. 그런 거를 추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더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서 그 보험 다모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네. 가보시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 다 나오니까 다 찾아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보장 내역 보시면서 보장 기간이랑 보장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꽤 중요한 아이디어고 또 하나 이제 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영어로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 리스크, 순서 위험이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수익률이 만약에 뭐 1년, 2년, 3년 차가 15% 마이너스 20%뭐 플러스 10% 그 10%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배열이 돼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거 정반대예요. 플러스 10% 뭐 플러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건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게 나중에 평균 수익률은 같아요. 근데 이게 퇴직하고 나면 이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가 퇴직하는 순간에 내 재산을 플러스 15%로 시작하는 경우와 네. 마이너스 10%로 하는 경우는 출발이 완전 달라집니다. 네. 이것을 우리 시퀀스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깨져도 뭐 3년이면 버티면 회복하니까 똑같아지니까. 네.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내가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난 직후에 막 은퇴하신 분들은 네. 엄청 힘들었다고.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좋고. 은퇴 백만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연금 백만장자 이렇게 쓰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10%를 까졌는데 거기서 난 뺏어 쓰기 시작하면 이중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저도 이제 요번 한번 된통 두들겨 맞고서 이거 다시 시퀀스 리스크가 야 생각보다 대단한 거보다를 느꼈는데 퇴직 전에 이 시퀀스 리스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셔서 자산 배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좀 해야겠네요. 어느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100%를 뭐 다 그렇게 안전하게 넣는 건 또 반대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하시고 사실 이런 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2년치 정도 생활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 자산에. 근데 쉽지 네. 않죠. 사실은 그렇죠. 뭐 2년이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서울 대도시에서 산다 그러면은 1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심리적으로 1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로 빼놔야 되거든요. 그런 돈을 좀 갖고 있으면 더 편해지죠. 내가 좀 리스크를 더 수용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은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현금을 좀 몇 년치 1, 2년치 생활비를 확보하라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영어 쓰는 표현은 쿠션 자금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충격이 꽉 왔을 때 네. 이런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시퀀스 리스크와 쿠션 자금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이거랑 또 세 번째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이 뭐냐면 뭐 60세에 퇴직한다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노년기는 65세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를 정기 고령기라고 보고 75세부터 75세 이후로 후기 고령기라고 봐요. 정기 고령비가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현재 앞에가 오히려. 데이트에서 네. 향후 10년간이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여러분들 2, 30년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거 운영을 향후 10년에 그 퇴직 후 한 75세 전에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75세 전에 그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뭔가로 깨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고 또 생활비여서 내가 돈을 안 그렇죠. 뺐어도 되니까 이 돈으로 생활비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운용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뭐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운용도 해주고 벌 수도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빼기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소진 시점을 연기시켜주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 일을 하는 게 그게 뭐 자기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도 좋고 또 하나는 금융자산 갖고 있는 보유자산의 소진도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제안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연금 겸업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예요. 그 퇴직 이후에 가급적이면 그 내가 금융자산이나 연금에서 일정 정도 생활비를 조금씩 조달하지만 내가 일자리를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액을 받는 일이라도 75세까지는 하는 것이 자산 운용 측면이나 그다음에 생활비 조달 측면이나 그다음에 자기의 정신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저희 쪽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센터장님 얘기 들으면은 뭔가 지금 뭐 보험도 해야 되고 뭐 지금 아껴서 써야 되고 뭔가 이게 뭔가 다 지금 팍팍한 얘기점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팍팍하죠. 그 사실 팍팍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우선 궁금한데 첫 번째는 저축 퍼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미리 좀 저축을 해놔야지 뭐 다른 투자도 하고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한 이 정도는 좀 저축해야 된다 어떤 그런 비율 같은 게 좀 있는지 그게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 가계 저축률 같은 거 썼었고 우리나라가 80년대에는 가계 저축률이 세계 1위였었고 90년대까지도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할 수 있으면 최소한 30% 이상은 좀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축 싫고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내가 미래에 내가 공공하다고 상관없어. 그럼 하시면 돼요. 그거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것은 나는 그래도 노후 준비 좀 하고 싶어. 노후에는 좀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덜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뭐 제의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훨씬 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의 가치관 같은 거거든요. 뭐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노후에 그럼 어디에 살아야 돼 이런 막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트렌드나 이런 거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일단 도시적 삶이 의미라도 많이 부각이 되는데 대도시가 그냥 병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 그런 거 싫고 자연과 더불어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 생활비 개념도 달라지고 완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서 여러분들께서 뭐 거창한 얘기지만 은퇴 설계의 본질은 이 돈보다도 인생 설계가 더 먼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내 가치관인데 내가 노후 준비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0% 이상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30%도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의 분들도 많을 못해요. 거예요. 제 주변에 물어보거든요. 제 네. 이제 후배 세대들 한 40대 친구들 물어보면 형 애 둘 키우면서 뭐 설계가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잖아요. 대출이자 내고 나서 부모님이 좀 여유 있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 뭐 용돈까지 좀 드리고 생활비도 좀 보태줘야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죠. 저는 그러거든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가치관은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한 30%보다도 지금 저축을 만약에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노후에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경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뭐 뛰어난 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모르거나 두 번째는 부모님보다 상속받을 게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다 뭐 명확 관한 사실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 예. 그거를 이제 연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계속 받으니까 예. 그럼 그 연금에 어떤 들어가는 돈의 비중 이건 한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뭐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연금에 많이 넣고 계세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여러분들 9% 넣고 있거든요. 네. 제 급여에 이거는 세후 수령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연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4.5%는 회사에서 내주시잖아요. 월급쟁이들인 네. 경우에는. 두 번째 퇴직연금은 여러분 퇴직금이죠. 퇴직연금이
퇴직금이든 이거는 내 1년 연봉 평균의 한 달치 급여가 들어가요. 12분의 1.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다.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네.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내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고 총 불입 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연간. 네. 그럼 내가 일단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다 900만 원씩 넣을 수 있다. 사실 이 세 개만 다 열심히 관리해도 생각보다 많이 준비할 수 있어요. 거의 한 30% 가까이. 예, 네.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내가 뭐 주택연금까지 받겠다. 그럼 거의 해결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제 박봉이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꽤 중견기업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세 개만 내가 열심히 지키고 퇴직연금도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좀 투자도 좀 열심히 하고 처음에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시고 네. 그다음에 매월 내가 900만 원씩 매년 900만 원씩 내가 넣고 한 20년 직장생활 한다 치면은 내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20년을 내가 열심히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시간 싸움이다. 그쵸.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먼저 할 돈이 없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지금 현재 써버릴 것이냐 아니면 네. 좀 미래로 보낼 네. 것이냐에 대한 결단. 근데 재미난 거는 국민연금은 내가 노력 안 해도 알아서 빼가고 네. 퇴직연금도 내가 노력 안 해도 집에서 빼가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뭐 DB형이면 회사에서 운영해 주시겠지만 DC형이면 내가 좀 공부 좀 하면 되고 그리고 900만 원을 내가 한 달에 열심히 넣는 거예요. 특히 뭐 맞벌이 부부 많으시고 요즘은 부부가 딱 같이 넣으면은 1,800만 원이에요. 네. 1년에. 그거 20년 넣으면 계속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뭐 그러네요. 만약에 S&P 500 뭐 과거 수익 연평균 8% 18%로 해서 20년 꾸준히 1,800만 원씩 딱 넣고 그다음에 DC형도 내가 뭐 넣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시장 수익률만 계산해 보면 뭐 S&P 500 같은 거 하지만 또 18% 내가 이거만 여러분들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내 것들을 방치하고 있거나 퇴직연금 들었어도 신경 안 쓰는 거지.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도 뭐 내가 지금 내가 뭐 900만 원 넣는다고 해서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의미 있냐.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우리 팀장하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네 남편은 뭐 박사고 똑똑하잖아. 대기업체 연구소에 있거든요. 너도 뭐 금융권 내가 연봉이 꽤 될 텐데 지금부터 딱 결심해서 연금 10억 만들기를 해라. 맞벌이만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둘이 해가지고 1,800만 원씩 최대 때려놓고 다 못 넣겠지만 둘이 합하면 거기는 3,600만 원 낼 수 있잖아요. 네. 1년에. 3,600만 원씩 20년만 넣어봐라야 벌써 그게. 원금만 7, 8억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진다. 그리고 그 7, 8억이 건물에도 안 들어가고 종합소득세도 안 들어가고 세금을 완벽하게 다 도망가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능력 있고 지금부터 한 20년 뭘 못하냐. 30대 중반에서 딱 하면 20년 딱 다닐 건데 어차피 남편은 내가 보기엔 박사니까 정년까지 다닐 거고. 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전무님 결심했습니다.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꿈이 뭐 어디 그 아파트 사는 거면 꿈이냐. 그거 잘못됐다. 연금 10억을 갖고 있는 그 꿈도 꿔야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렇잖아요. 10억짜리 집 당장 못 사지만 맞벌이 부부가 노력해서 내가 최대한 불입해서 만약에 1,800만 원 다 때려 넣으면은요 정말 열심히 아껴서 그럼 벌써 이분들은 10억이 넘어가요. 연금액이 매년 퇴직연금 쌓여서 국민연금 받을 거 하면 15억 넘어갈 거래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나중에 노년은 뭐 충분히 죽을 때까지 대충 해결돼요. 어쨌든 돈을 주니까. 그럼요. 그리고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 캐시백에서 나오니까 딴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어떤 큰 틀의 어떤 플랜도 세워야 되고 그럼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결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중장기로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죠. 내가 집도 제일 좋은 동네 살고 노후 자금도 충분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좀 해야죠. 집중도 해야 되고. 과거에는 뭐 한국에 뭐 지금도 저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보상을 해줬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보상이 계속 유효할 거냐 떨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이 지금도 과거처럼 보상해주면 이건 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한국 사회가 가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회도 우리가 한 개인도 자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한 사회도 자산이 배분화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효율화돼야 돼요. 자산이 배분이 돼 있어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위험의 안정성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 버블이 있고 부동산 버블이 있으면 거품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주식 거품은요 주식 투자자만 망하면 돼요. 네. 근데 부동산 거품은요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려요. 은행 시스템이 망가뜨려지면 그걸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주식으로 박살나는 거는요 주식 투자자만 비용을 지불하면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버블은 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부동산 버블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경기 침체도 오래 가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래도 공적 자금도 넣어야 되고 여러분들 뭐 주식 법을 꺼졌다고 공적 자금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부동산 법을 깨져갖고 은행 망가지면 공적 자금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되냐? 그 비용을 사회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산이 좀 배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주식 쪽으로 좀 옮겨와야 되고 금융 쪽으로 더 옮겨와야 돼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부동산 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 하세요 이제는. 지금 한 80%까지 쏠려 있는 건 어쨌든 뭐 이상한 안 좋죠, 안 좋죠.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연금 같은 거로 내가 이제 연금 백만장자를 꿈꾸는 그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왔고 한국도. 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님과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노후의 고생,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센터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